안녕하세요. 다정한 이웃 다정이가 전하는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람들이 언제 강한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분노에 대한 주제를 계속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분노 조절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분노 조절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뇌의 상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언제 분노의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떨 때 장애가 될 정도로 분노가 마음의 상처로 축적되는 것인지, 분노 조절 장애를 만들어내는 그 원인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들은 기대했던 욕구가 좌절될 때 강한 분노를 경험합니다. 기대했던 욕구 충족의 경험은 정서를 다루는 뇌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며, 반대로 욕구 좌절에 따른 신체의 과도한 분노 상태는 뇌의 발달에 충격을 주고 장애를 일으킵니다. 돌봄을 통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런 상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분노를 조절하는 문제는 어른이 되어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도하게 각성된 화난 사람들, 즉 긴장과 스트레스를 정서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은 분노를 근육 운동을 통해서 분출하려는 움직임, 즉 심하게 짜증을 낸다든지 던진다든지 때린다든지 하는 행동을 통한 분노의 처리 방식으로 심한 폭력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들이 아이들을 훈육할 때 아이들은 쉽게 수치심을 경험합니다. 특히 체벌이 가해질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비난도 함께 받게 되는데, 이때 부모들의 강한 눈빛을 통해서 심한 모욕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태어나서 와 같은 존재를 부정하는 말을 들으면 강렬한 수치심의 경험을 하고 자신의 존재를 희망이 없고 사랑받지 못하고 무능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따라서 수치심 밑바닥에는 항상 분노가 자리 잡게 되어 있으며, 수치감으로 둘러싸인 감정 상태는 신체를 긴장시키며 운동적, 근육적 충동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무력감에 대한 방어로서의 폭력 사용은 힘의 사용을 통해 자신이 약하지 않다는 왜곡된 보상을 주기도 합니다. 셋째, 자발성이 통제되고 행동의 자유가 제약되면 분노를 경험합니다. 자동차로 급하게 어딘가를 가야 될 때 앞에서 꾸물거리거나 끼어들기 하는 자동차를 만나면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대부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애완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완견과 함께 산책할 때 계속해서 목줄을 걸어 행동에 통제를 가하게 되면 화가 난 개들은 예쁘게 봐주려던 사람을 향해 달려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안 돼! 그만해! 허구한 날 말썽이냐! 와 같은 말로 지나치게 통제를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분노가 끓어오르는 상태가 되거나, 반대로 완전한 좌절감과 무력감 속에 빠져드는 상태가 되는데, 자발성의 침범과 강한 통제 모두는 분노를 쌓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분리와 상실을 경험하거나 홀로 방치되었을 때 분노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는 오피오이드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때 오피오이드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뇌화학 물질로 사랑하는 사람은 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이 끊어지면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충격은 중독자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극심한 외로움에서도 분노를 일으키어 정서를 담당하는 뇌에 나쁜 영향을 주고 부정적인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 상태는 뇌에서 오피오이드 금단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공격성이 강하게 표출하게 되며 또 분노의 감정을 이끄는 아세트콜린이 과대하게 분비가 되어 관계 안에서 공격적인 태도와 과격한 폭력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변덕이 심한 부모 아래서 아이는 분노를 강하게 경험합니다. 변덕이 심한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아이들, 즉 부모에게서 흥분과 거절, 소망과 좌절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초각성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부모의 감정 양극단을 오고 가며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며 이때 뇌에서는 과도한 아세트콜린이 분비되게 하며 몸은 초각성되어 긴장 상태를 행동으로 방출하려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엄마 언제 사줄 거야? 엄마는 맨날 거짓말만 해 라며 방바닥을 쿵쾅거리며 분노를 터뜨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분노 조절의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여섯째, 분노가 많은 부모 밑에서 아이들은 분노를 강하게 경험합니다. 분노와 폭력의 경험을 많이 하며 자란 아이들에게는 분노와 폭력이 정서적 표현으로서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한 방식이 됩니다. 분노와 폭력의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과 놀이치료를 하다 보면 살벌한 전쟁, 화상폭발, 공룡의 세계 등과 같은 주제가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아동이 경험해본 익숙한 관계 방식이며 정서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깐죽거림, 어깃장을 통해 분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은근히 올라오는 짜증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정함을 주고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배울 수 있는 모델이 없었기에 익숙한 트집 잡기로 표현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다정하게 풀어낼 수 없고 익숙한 방식인 갈등과 다툼의 방식으로 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화를 자극하고 그리고 화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배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곱째, 가정 안에서 폭력을 경험했을 때 강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기도 벅찬 부모들은 힘들어하는 아이와 함께 있어주지 못하며 자식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은 마음이 독해지며 공격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돌보는 사람 없이 폭력을 목격한 아이들은 자신을 돌보기 위해 스스로 박해자가 됨으로써 자신이 본 것을 재현하게 되는데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박해자로든 희생자로든 받은 상처를 사건의 재현을 통해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며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말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후에 성인이 되어 또다시 자신의 아내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에서 확인됩니다. 여덟째, 성적 학대를 당하면 분노를 강하게 경험합니다. 아이들은 성적 자극을 받을 때 강한 각성 상태가 되며 각성 상태를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발달이 안 된 상태의 아이들은 심한 고통과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감과 이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조절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너무 쉽게 행동을 통해 각성된 화를 분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분노 문제를 갖고 있는 여자아이들은 사춘기 때에 분출 방식으로 자해 또는 성매매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9째, 분노를 담아주는 튼튼한 경계를 갖지 못하면 반사회적인 범죄 행동으로 발달해 가기도 합니다.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굴복한 연약한 부모에게서, 그리고 아빠의 폭력으로 처참하게 뭉개진 엄마에게서 어린 아이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자신을 책임져주는 사람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세상은 안전하지 못하고 매우 불안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강하다는 느낌으로 흥분할 수도 있으며 자신이 부모를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괴물이라는 환상 속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인식이 없는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경계가 분노하는 아이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며, 불행하게도 담아주는 경계의 경험이 없게 되면 결국은 담아주는 역할을 국가가 책임지는 상황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10째, 방치된 아이들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강한 자극을 추구합니다. 아이들이 혼자 놀게 내버려두고 방치된다면 생명력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너무 조조한 자극으로 인해 외로움과 공허감을 느끼며 고통받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높은 각성 상태를 추구하게 되며 분노를 방출하면서 얻는 쾌감에 중독되고 각성 상태에 쉽게 빠져듭니다. 또 흥분시키거나 자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스스로 사건을 일으키며 파괴적인 자극 활동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합니다. 때문인지 늘 사건 사고 속에 휘말려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충동적으로 폭발하는 분노가 너무 과격한 모습을 띠고 있다면, 즉 자신에게 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되고 있다면 용기를 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약물 치료에 대해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뇌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항스트레스와 항불안 화학물질이 뇌에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분해가 작동되지 못하는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된 것이며, 뇌졸중 및 당뇨 환자들이 약물의 도움을 받아 신체 기능을 유지하듯이 조절 기능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약물의 도움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약물은 부족한 뇌 기능을 보완하여 일시적인 안정화를 시켜주지만 자기 면역체계, 즉 충동적인 분노의 감정을 견디고 조절해주고 관계 안에서 갈등을 처리하고 사고할 수 있는 인격 발달은 약물 치료가 가져다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인격의 발달은 마치 어른마 아기처럼 분노를 진정시켜주고 담아주고 느끼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아주는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감정을 표현하여 처리하는 그 경험의 장이 심리상담이며, 심리상담을 통해 분노를 다룰 수 있는 인격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분노 감정을 정서적으로 표현하여 처리하기보다는 충동적인 행동으로 분출하는 것에 몸이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 감정을 다루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분노의 감정을 담아주고 견뎌주고 표현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노의 감정을 대면하는 것은 표현하는 사람이나 담아주는 사람이나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며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감정의 파도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담겨지고 달래져야만 분노가 격한 행동으로 분출되던 것이 조금씩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극한 감정에 사로잡혀 발악하고 있는 아이를 다루는 부모처럼
담아주고 견뎌주고 달래주는 접근 방식은 아이에게나 성인에게나 인격의 발달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단계는 감정의 세계를 느끼고 살펴보는 감정의 세계를 다루는 훈련입니다. 충동적인 분노의 감정들을 다룬다는 것은 정신과정으로 처리하는, 즉 생각하는 능력, 사고화를 통해 처리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감정의 세계를 압도하는 파도와 같아서 화가 극도로 치밀어 오를 때 우리의 생각과 말이 멈춰진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의 감정은 정신과 몸을 압도합니다. 따라서 분노한 감정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며 결국 익숙한 방법인 분출하는 방식을 통해 처리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감정을 피하거나 분출하지 않고 대면하여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분노의 감정을 차분히 담아주고 견뎌주는 누군가와 함께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감정을 다시 대면해야 한다는 것은 분노감은 물론 수치감을 비롯한 불편한 감정들을 다시 만나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면하기보다는 너무 이른 화해를 통해 빨리 해결하여 덮어버리고 싶어하며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라고 덮어두게 되면 분노의 감정을 견뎌내며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분노 감정의 언어화입니다. 분노 감정을 정서적 언어로 표현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분노 감정을 행동으로 분출하는 것이 이미 몸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를 행동으로 분출했던 경로를 말로 설명하는 경로로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노를 말로 설명하여 표현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감정의 언어가 없고 그래서인지 소리만 고래고래 지를 뿐 말로 감정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합니다. 따라서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행위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언어가 상부 내에 입력되어 있어야 하고 대화를 통해 감정의 언어를 익히고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합니다. 분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복되는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매우 피의식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미 엎어진 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할 것이라는 박해불안을 갖고 있기에 도덕 교육을 통해 가르치고자 한다면 그 노력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반복되는 강조가 되겠지만 분노 조절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며 그곳에서 자신의 감정을 담은 언어 표현을 통해 즉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분노가 처리될 수 있음을 느끼고 그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분노했던 사람은 비난받지 않고 버려진 존재가 아닌 안겨있다는 느낌과 이해받는 공감 속에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낍니다. 공명, 자신의 공격성이 누군가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대화를 통한 공감의 과정을 통해 서로가 사랑의 공명을 느끼고 경험될 때 뇌에서는 정서적 기능에 필요한 옥시토신과 오피오이드 분비가 촉진되고 조금씩 분노의 감정은 조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고와 성찰과 감정의 언어화 과정을 통해 상부뇌에서 하부뇌로 가는 통로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분노 조절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까지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분노 주제를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노 세 번째 시간으로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분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은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발간된 스토리텔링을 통한 어린이 심리치료 중에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아동을 도우려면 편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메일 주소 cgy7704@한메일넷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실함과 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 시간은 분노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